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아산 건강강좌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렇게 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쪼인다라는 그런 이제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뜻을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때 겪고 극복하고 견디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놀람 단계.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놀람 반응 때 우리가 이 갑자기 이렇게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빠지고 맥박이 이렇게 뛰면서 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이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알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응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저항을 잘 해서 적응을 잘 해서 이걸 잘 극복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저항선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 질병 단계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탈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탈진, 번아웃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았을 때 내가 그걸 못 견뎌서 자꾸 이렇게 탈진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탈진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걸 잘 견디는 방법은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하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항이 잘 되지 않고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비슷한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고 혹은 똑같은 스트레스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견디기가 좀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불확실한 것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죠.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럼 무조건 사겠죠. 혹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럼 절대 안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행동을 충분히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초기에 우리가 방역 어떤 정책을 짤 때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혹은 어떤 뭐 사람들의 그 움직임 이런 걸 이제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손을 잘 씻는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더 힘들게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내가 힘들죠.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괜찮고 대신 통제당하는 사람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돌아가는 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안심을 하게 되지만 내가 통제를 당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걸 코로나 상황에 빗대보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을 잘 통제를 하고 잘 구분을 해서 감염 전파를 막고 그리고 혹은 내가 감염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빨리 잘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근데 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럼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잘 막지 못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친숙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친숙해졌죠.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많이 일상화됐고 손 씻는 것도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되돌아서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얼마 동안 지속이 돼서 계속 지속이 됐느냐 아니면 새로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런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빗대어 봤을 때는 빨리 종료가 돼야 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이 상황에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친숙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폭증을 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돼버렸죠. 예전에는 감염된 수가 적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못해서 걸렸다더라라는 듯한 그런 어떤 낙인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언제 어떻게 감염됐을지 누구 때문에 감염됐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전파력이 높다 보니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어떤 감염 상태고 우리가 예전에 감기가 걸렸을 때 독감 걸렸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전파력이 높아지고 이게 그 치명률이 감기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감기가 걸렸고 독감이 걸렸다 정도이지 당신이 감기가 걸렸으니까 우리가 비난을 한다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특성 및 소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느냐 혹은 내 성격이 굉장히 둥글둥글해서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깐깐하고 예민해서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팬데믹이고 같은 감염병 사태고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걸 이제 통칭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좀 심각해질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여지가 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코로나 블루 이런 증상이 우울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가 조금 심각한 형태로 갔을 때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의욕이 없고 어떤 경우는 잠을 잘 자기도 하고 혹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걸로 풀고 맨날 잠만 자고 이런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우울증이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욕과 잠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성치매란 뜻은 진짜 치매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기억력도 좀 저하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라든지 자꾸 죽고 싶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감기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감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낫죠. 두 번째는 또 자주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의 속성은 또 쉽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친구들하고 지내고 주변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울증이 낫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우울증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과 주요 우울 장애라고 표현되는 병 상태, 질병 상태로서의 우울증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우울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일,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업생활을 영위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증상 기간이 좀 짧고 증상 수준도 좀 약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병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 기간 자체가 깁니다. 최소 2주 이상 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부가적인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울감뿐만 아니라 식욕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잠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특히 이전에 하시던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거지 안 하시고 밥 잘 못하겠다 혹은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굉장히 하기가 싫다 의욕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질병 상태 병적인 상태의 주요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견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질병 상태로 넘어가서 병적인 상태가 되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대처 방법인데요. 아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낫기도 하지만 또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감기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뭐 밥을 잘 먹고 우리가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다음에 잠을 잘 자고 피로 회복을 하고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지금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정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은
내가 하던 일을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그런 결정들이 부정적인 결정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증에 있는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그런 감정 변화 때문에 생긴 결정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우울증이 좋아지고 난 뒤에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이 좋아지고 난 뒤에도 계속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다. 그럼 그때 그만두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우울증 증상으로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우울증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되게 우울증에 걸리면은 커튼 치고 방 안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어둡게 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울증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울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밝게 지내시고 밖에 나가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이거를 해야지만 우울증이 좋아집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다리가 아파도 일단 병원을 가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다리가 낫죠. 근데 다리가 나으면은 재활치료를 받겠다. 그러면은 일단 앞뒤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나가지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에 자꾸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돌아다니고 일종의 이런 활동이 우울증의 재활치료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고 자꾸 돌아다니시고 재밌는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감기가 내가 약해서 걸리는 건 아니죠. 물론 내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기도 하지만 감기는 살다 보니까 그냥 걸린 거죠. 내가 코로나가 걸린 것도 일부러 걸린 게 아니라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파가 된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생기기도 하는 거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잘 견뎌내지 못해서 내가 성격이 약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향은 미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스트레스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현재 돌아가는 이 판이 이 상황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주변 상황을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옆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배려가 중요합니다. 아까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였는데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죠.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이 뭐 사회생활 다 그렇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 지지가 안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혹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지지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한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참 이렇게 받으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지지를 받고 싶을 때 지지를 해주고 지적을 받고 싶을 때 지적을 해주면 문제가 수월한데 내가 지지를 받고 싶은 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고 싶은데 지지를 해주면 그러면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됩니다. 이 지지와 지적의 차이는 내가 이 지금 상황이 내 상대가
지지를 받고 싶은 건지 지적을 받고 싶은 건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냐, 지적이 필요한 상황이냐를 잘 구분해서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지지를 해주고 지적을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고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걸 잘 못 맞추게 되면 서로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내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져라, 더 힘을 내라, 네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비난이나 충고 이런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격려와 응원이 더 낫죠.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반밖에 못 갈았다 하고 밭을 반이나 갈았다는 둘 다 반을 갈았지만 방향이 다르죠. 한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혹은 힘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냐 이게 말의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비난하고 충고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증상 자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약물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되게 정신과 약을 드시면 치매가 걸리지 않냐, 중독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쓰고 또 좋아지면 또 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완요법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복식호흡은 굉장히 쉽습니다. 숨을 천천히 5초 동안 들이셨다가 숨을 또 천천히 5초 동안 내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긴장이 좀 풀리면서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할 때 강연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면은 얘기를 할 때 좀 덜 떨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마음 상태를 좀 가다듬고 가라앉히고 현재 있는 문제를 잘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재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이제 어감이 있죠. 이 코로나도 굉장히 재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대개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서 이 문제가 비교적 멈추지 신체적으로 전파되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충격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다쳤는데 이 다친 게 주변으로 전파되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재난은 전파가 되는 재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리면은 이 걸린 상태에서 병원에 오면 나를 치료해주는 의료진, 간호사, 의사들한테도 전파가 됐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이 전파가 되면 그분들을 같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행정 직원들 포함해서 그 소독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여러분들이 또 전파가 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에도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바이러스 재난의 특성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파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위험하고 걱정스럽고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행동 위생 수칙을 설정을 하고 그러는 작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서
동선 파악도 안 되고 언제 감염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내 개인 위생을 잘 챙기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예측 가능성과 내 통제 가능성을 높여서 내가 바이러스로부터 더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 코로나 블루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감염이 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내 가족들한테 전파가 돼서 내가 동선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장 동료가 감염이 돼서 내가 같이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영업 제한이 걸려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근무 특성에 따라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해결하는 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부분,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고, 국가 전체, 나라 전체,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교통적 문제, 여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 차원에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칙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불안감을 버려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을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무섭다고 하지 귀신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은 없지만 뭔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대상이라는 게 바이러스라는 대상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겠는데, 이걸 안심 추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심 추구 행동의 대표적인 게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내 몸의 증상을 평가를 한다든지 열을 잰다든지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대개 열을 자꾸 재시고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오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하시게 되죠.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나 이런 질병이 걸렸을 때 일단 모르니까요. 불안하니까 찾아보게 되죠. 인터넷을 찾아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나한테도 있는지를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안심 추구 행동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안심 추구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되려 기존에 있던 불안 반응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안 자체에 몰입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이 과도해지면 정보를 탐닉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 문제를 내가 정보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찾아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찾아보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보를 탐닉하는 것을 줄여야 과도한 불안감을 또 버릴 수 있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찾아보시고 정보 자체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가 궁금하시면 바이러스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이고 내일은 몇 명이고 도대체 몇 명이 될 거고 내 주변에 확진은 또 몇 명이 생겼고, 이걸 찾아보다 보면 불안감만 더 증폭이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만 얻으시고 정보에 탐닉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손위생 잘하고 마스크를 잘 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객관적인 정보만 얻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칙을 잘 지키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안증을 잘 견디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잘 견디는 특성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안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한 것을 견디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불안 반응에 대해서도 더 높아질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한 것을 잘 견디는 것, 불확실한 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지 정보에 탐닉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거리두기를 구분해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뭔가 고립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감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엄밀하게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거리두기를 구분하라가 되겠죠.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내가 물리적으로 남들과 거리를 둬라라는 의미이지, 이 물리적 거리두기 속에는 정서적 거리두기까지 포함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 물리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않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또 지침이기도 하죠. 근데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정서적 거리두기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정서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감염이 되거나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안에 계시다 보면은 하루 종일 집안에 계시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연결도 좀 연락도 안 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자제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고립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들과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정서적 거리두기까지 같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정서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또 우울증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감염될 수 있는 거리 간격을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자라는 의미이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지 마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다 해야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하게 된 거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정서적 거리두기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스크, 장갑 혹은 손 잘 씻기 이런 것들 하시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밀폐된 데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는 게 위험한 행위인 거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장갑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들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남들과 정서적 거리를 간격은 좀 더 가깝게, 필요하면 메일이나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남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과 분노를 구분해라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나는 열심히 방역 대책을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나는 잘 열심히 문제를 더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아는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와서 SNS에 사진을 올리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끼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누구는 손 씻기를 잘 안 해서 감염을 자꾸 전파시키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를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분노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햇님 구름 얘기 아시죠?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구름이 아니라, 그 강한 비바람과 구름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억누르고 윽박지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려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걱정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이 문제가 빨리 좋아지기를 걱정하는 것과 남을 비난하고 분노를 하는 것은 매우 다르죠. 내가 분노가 생겨서 남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화살과 손가락은 결과적으로는 또 나를 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걱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남을 헛듣고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낙인 찍는 그런 행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걱정과 분노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대의식을 가져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두들 힘듭니다. 의료진들은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치료를 하고 계속 밀려오는 환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은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닫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열을 재고 입구에서 게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를 못 가서 또 힘듭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뛰어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데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근무를 해야 되는 엄마는 애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들은 애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간다고 하면 학교에서 혹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을까 또 노심초사 걱정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되거나 혹은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두렵고 불안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내 사랑하는 손자, 아들, 딸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데 이 모든 사람이 힘들 때 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같이 연대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건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각자 기둥들이 각자 천장을 같이 잘 받치고 있으면 비교적 힘들지만 같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무너지거나 한쪽이 힘들면 결국 그 나머지 3 기둥들이 또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대의식을 갖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한 상태고 나만 조심한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나름대로는 조심을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는 그런 지혜가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해라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움직임입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도는 것은 내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때 더 심해집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누워서 계속 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혹은 내가 기분이 너무 처져서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은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걸 이제 소설 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다 보면 되게 그 소설은 즐거운 소설이 안 나옵니다. 되게 부정적인 소설이 나오죠. 근데 그 부정적인 소설을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쓰면서 보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나는 힘들어하는 거죠. 공포영화는 무섭다고 하시지만 머릿속에서 공포영화를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될까봐, 안 좋은 생각들. 슬픈 영화는 싫어하시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슬픈 영화는 틀어놓고 계세요. 싫으면 끄셔야죠. 공포영화가 싫으면 끄셔야 되고 슬픈 영화가 싫으면 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셔야죠. 근데 잘 안 멈춰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하고 싶죠.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TV를 트는데 TV를 틀었더니 보고 싶지 않은 영화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 보십니까? 대개는 채널을 돌리시죠. 돌리고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계속 리모컨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이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걱정들, 불안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시라는 것이고 생각을 딴 것으로 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만 떠오릅니다.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사자를 떠오르고 계셔야죠. 사자 코수염, 사자 갈퀴, 사자 꼬리.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사자를 떠올려야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 이러다 보면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수월한 방법은 활동을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밌게 사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유지하면서 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교체를 하고 다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리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5가지였죠. 과도한 불안감을 버려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거리두기를 구분해라. 그리고 걱정과 분노를 구분해라. 연대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이런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다들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불안 대상이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불안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이 문제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조만간에 다 끝이 오겠죠. 더 확실한 것은 이 문제는 또 올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행위는 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더 큰 위협적인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이런 능력들을, 대처법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중에 또 올지 모르는 이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한 일종의 정서적인 백신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든데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라고 다들 합심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